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다른 증시 대비해서 한국장의 강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3,200, 코스닥 8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각 섹터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는 견고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장은 오늘 새벽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끝났죠. 금리는 떨어졌고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마감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죠. 거기에 조선과 반도체 섹터가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에 큰 키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재용 회장의 출국 소식 이후 또 반도체 진영의 힘이 한 번 더 붙고 있는데요.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 살펴봅니다.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장 초반에는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장중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터치했다가 이렇게 장중에 다 함께 반락을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 결과가 발표됐던 순간인데요. 양국이 관세 유예 연장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각국에게 서로 부과한 엄청난 고율 관세, 지난번 회담 때 115%포인트씩 인하하는 데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90일간 추가 유예하는데 일단 추진하는 데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확정이 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중에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증시의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무역 합의 혹은 관세 이슈 자체가 재료로서의 기능을 조금 소멸해가고 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가 하면 러트닉 상무장관 이번 주 금요일이죠. 8월 1일까지 무역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제외입니다. 중국과의 합의는 8월 1일 이후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날까지 최선의 최종안을 빨리 가져와라라고 촉구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열흘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하지 않으면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2차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상품 시장에서는 WTI 국제 유가가 4% 가까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또 인도에 대한 관세는 20에서 25%로 부과하겠다고 시사한 점도 특징적으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경계감을 갖고 움직였던 가장 주된 요인, FOMC 1일차가 시작됐기 때문이고요. 이제 내일 이 시간이면 FOMC 결과를 정리해드리게 될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를 앞두고 이번 FOMC 프리뷰를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쭉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한 줄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번에 비해서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정책 스탠스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그리고 QT 모두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데이터에 계속 의존을 할 것이며 그때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FOMC 회의 동안 거듭 계속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위원회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윌러, 보우먼, 데일리 등의 경우에는 조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비둘기파를 형성하고 있고요. 반면 윌리엄스와 쿠글러, 보스틱 등은 동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관세 패스스루, 관세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쭉 지켜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매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더라고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FOMC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겁니다. 고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준 이사가 이렇게 FOMC에 불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것이 정책 결정의 어떤 방향성에 약간의 영향력을 주게 될지도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CME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고 있는 7월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7월 동결 가능성은 조금 더 증가됐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있을 FOMC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6월 점도표에서 연내 50bp 금리 인하를 지지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인가 그 여부를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50bp 인하를 지지한다면 시장에서는 이번 FOMC를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반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멘트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나온다면 매파적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만한 명분은 조금 자리하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6월 CPI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CPI를 확인해 보시면 조금 높게 나왔죠. 이게 2022년 2월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물가가 이렇게 특정 카테고리로 봤을 때에는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관세와 상품 물가의 상승을 강조한다면 역시나 매파적인 시그널, 반대로 최근 좀 하락하고 있는 주거비나 서비스 물가의 안정을 강조한다면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FOMC 프리뷰 정리해봤고요. 간밤 미국 증시 안에서의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노보노디스크의 급락입니다. 22%의 폭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고 특히 미국 안에서 쟁쟁한 경쟁사들 복제약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요. 그러자 다른 비만약 관련주들의 주가 동반 급락세 연출이 됐죠. 특히 일라이 릴리의 주가 5.6%의 마이너스권, 바이킹 테라퓨틱스, 알티뮴 등의 비만약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웨이모가 에이비스 버젯과 협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 댈러스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알파벳의 주가는 1.6%, 빅테크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연출했던 반면에 테슬라도 빠지고 또 여타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함께 빠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루시드와 우버가 얼마 전에 협력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다 함께 날아오르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루시드가 8%대 급락했다는 점, 2차 전지, 퀀텀스케이프, 앨범알 관련주들도 다 함께 급락했다는 점 체크드립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 흐름이 이어졌죠.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는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만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의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H20 칩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TSMC에 H20 칩 30만 개를 주문했다는 소식 역시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젠슨왕 CEO가 계속해서 최근 자사주를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후발주자인 브로드컴과 AMD 등의 시세는 좋았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소형 반도체 주들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케이던스 디자인, 자동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 벌금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가운데서 10% 급등을 했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수요가 강세를 보인 덕분에 18%대 아웃퍼폼을 했다는 점도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안에서 환한 초록불 혹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대부분 급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인데요. 특히 운송업체 대장주에 해당하는 UPS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 UPS는 물건을 배달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UPS의 실적을 통해서 미국 안에서의 소비가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관세로 인해서 실제로 소비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운송량도 감소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전망치도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10% 주가 급락을 했고요. 페덱스의 주가 역시 3%대에 하락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시죠. 일단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스타벅스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의 인기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분기 연속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세를 그려갔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북미 지역 그리고 중국 안에서의 매출이 조금씩 픽업되고 있다는 점. 시간의 거래에서 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보잉 역시도 조금은 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다만 737 맥스 생산량 확대에 대한 소식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금융주들, 핀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일단 페이팔의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결제량이 감소했고 또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수수료로 먹고 사는 페이팔 같은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비자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하락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사실 오늘 아이온큐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가 나타나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주요 임원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미국장에서의 이슈들 체크해 봤고요. 3,200 코스피 돌파한 우리 증시 전략을 세워보러 가시죠. 다른 증시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것이 좋긴 하면서도 또 마음 한켠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이 계속 남아있기도 한 그런 증시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죠.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이전에 방산과 원전 등이 약진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다른 2차 전지는 부진한 가운데 LG 엔솔이 한 3% 정도 올라서면서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진영의 모멘텀이 속속 전달되며 강보합으로 버텨줬죠. 자, 코스닥은 0.01% 소폭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그 전 거래일에 이제 리튬 쪽의 종목들이 미국에서 떨어지자 같이 좀 영향받으며 차익 실현 매물을 맞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 조선 쪽의 기자재, 또 화장품주들의 강세로 일단 상승으로 버텨냈습니다. 자, 이 힘으로 코스피 3,200, 코스닥 8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일본과 유럽연합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오히려 너무 많이 퍼주고 경기적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흔들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과를 안게 될까 걱정이 되고 있죠. 다만 어제 원화 약세 속에서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까지 오후장 매수를 더하면서 지수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를 유입했던 요인 중에 시장은 삼성전자를 꼽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협력하는 소식이 전달되자 테슬라의 파운드리 관련한 납품 소식이 전달되자 삼성전자의 시각에
변화가 생긴다라면 당연히 외국인은 이쪽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또 일본과 EU 다음 타결은 한국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며 어제 양 지수의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1일이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인가 주목해 봐야겠죠. 자,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주도 업종의 분위기로는 반도체 쪽이 요 며칠은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청당 제약을 제외하고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크게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어제는 삼천당 제약, 페트론, 종근당 이런 일부 종목 비만 당뇨 쪽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긴 했으나 확실한 수급은 삼청당 제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4.7% 상승 흐름을 기록했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에서는 조금 밀려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진만쌤이 2차 전지 쪽에 단기적인 상승은 일단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자라는 전략이었는데 일단 시장관에는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브 업종은 여전히 선전하고 있어요. 원전, 방산, 그리고 전력 등이 되겠어요. 원전, 방산, 전력이라고 한다면 기계 업종들이죠. 이쪽에서 계속된 강세.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살짝 쉬었다가는 분위기입니다만 그 외에 원전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고요. 방산 쪽은 모멘텀이 꽤 많았죠. 관세 키워드로는 자동차와 조선인데요. 조선 섹터 이제 하나둘씩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 확인이 이제 필요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많이 나오고요. 이제 세론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이냐 관세 이슈 이후에 어떻게 섹터가 분위기를 잡아가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분위기였고요. 조금씩 더 섹터별로 들여다보죠. 관세와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볼 수 있는 어제였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어제도 강했죠. 하나비전과 원익 IPS, 솔브레인 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이 됐고요. 시간 외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출국 이슈, 하나마이크론의 인적 분할 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하나마이크론의 주가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이재용 회장의 출국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조금 어시스트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키로 조선과 LNG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본행제 종목들이 더 강하게 반응을 보였죠. LNG 선이라는 키워드가 뭉쳤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미국에서 LNG 다운스트림 종목들, LNG 운반과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다라며 티커로 LNG 등을 보여드린 바가 있었죠. LNG의 키워드에 반응하며 동성화인텍 혹은 한국카본, 성광밴드 이런 본행제와 피팅 밸브 쪽의 종목들이 강했다 볼 수 있습니다. 화인베스틸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그리고 기계 섹터이자 서브 섹터에서 가장 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제 방산이었습니다. 천궁3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여기에 폴란드 K2 2차 계약이 8월 1일이 될 수 있다라고 폴란드 내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이 출국하면서 한미 협상에 지원을 위해 간 것이다라는 시각 등이 나왔죠.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양봉 기록하며 4.7% 상승, 한화 갤러리아, 한화 리츠 등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어제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하락이었죠. 2%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한화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한화 비전까지 같이 올라갔던 어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원전은 말씀드렸던 미국의 원전 확대에 대한 행정명령 이슈, 국내에서도 원전과 전력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다만 대형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어제는 한전기술, S&T에너지 이런 쪽이 강세였고요. 7월이 끝나갑니다. 항상 월이 끝나면 그 다음 달 1일에 7월에 대한
잠정 수출입 데이터 결과물이 나오죠. 보통 이때는 전력과 뷰티 혹은 라면 등의 데이터가 시장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화장품 데이터가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 아마존 내에서 한국의 뷰티 제품이 잘 팔린다라는 이슈가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APR, VT, 펌텍 코리아 등이 강세였죠. 제약 바이오 진영은 그리 좋지 못했던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비만 당뇨 쪽은 일부 좋았는데요. 노보노디스크와 종근당이 위고비에 대한 국내 공동 영업 마케팅 협력에 들어간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종근당이 급등이었어요. 다만 윗꼬리가 꽤 길게 달렸다라는 점은 아쉽죠. 한미사이언스, 펩트론 등도 강세였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분위기, 결국에는 관세 무풍지대와 삼성전자 밸류체인, 이런 흐름이 강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주를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후공정단의 종목들, 두산 테스나, 그리고 인적 분할 철회했던 하나 마이크론, 네페사크나 테크윙 등 체크가 될 거고요. 소재도 요즘에 꽤 많이 주목받죠.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코미커, 이런 한솔케미칼 등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장비단에서도 원익 IPS, 설계 디자인하우스에서는 AD테크, 코아시아,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부품단에서도 지금 원익 QNC나 리노공업, ISC 등의 종목들을 같이 정리해서 넣어봤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쪽이 왜 더 주목을 받을까 기대감이 있냐면요. 바로 이재용 회장의 출국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마감이 아니야라고 뽑은 건 장 마감이 됐지만 마감했다고 쉴 수 없는 그런 요즘입니다. 시간 외도 있고요. 애프터마켓도 있고 또 밤사이도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협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 공장에 파운드리 추가 투자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시장의 추정 보도 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지금 첨단 패키징 시설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9조 이상, 약 10조 정도의 투자 금액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이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일단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주 그 영향에서 같이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함께 협력하는 쪽도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쪽이기 때문이죠. 이쪽이 지어놓고 고객사를 못 받아서 가동이 잘 안 됐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돌아가는 분위기였었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측의 파운드리 수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잘 맞물린 거죠. 거기에 이재용 회장의 출국으로 인해서 한미 협상 카드의 반도체 쪽이 더해진 겁니다. 만약에 테일러 공장의 가동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소재단 이런 쪽이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어서 최근 솔브레인 등의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어와 있는 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그 관심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속보 중에 또 다른 것 하나는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전망을 낮춰잡았습니다. 상반기 안 좋았잖아 라는 내용이었고 하반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내년도는 성장률이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는데요. 이게 좀 애매하죠. 올해 나빠진다, 내년은 좋아진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전해진 뉴스 중에 또 눈에 띄는 건 노보노디스크의 급락이겠죠. 시가총액 96조 원. 증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600억 유로인데요. 위고비와 오젬픽의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어요. 미국 내에서 위고비의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 복제약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 외 다른 국가로 해외 판매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이 매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낮추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급락 흐름이 나오니 당연히 같이 분위기 타고 일라이릴리도 5% 정도 떨어졌습니다. 비만 당뇨 쪽이 오늘 좀 조정을 받게 될지 어떨지 지켜봐야겠죠. 자, 뉴욕장 하락이었고 FOMC 경계감 짙었고 노보노 릴리가 떨어진 데다 경기 우려감에 물류 쪽의 UPS가 가이던스를 미제시하며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물동량 쪽의 페덱스까지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됐죠. 자, 우리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들려왔던 소식들이었고요. 다음은 협상이 아니야.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미국과 여러 관세 협상의 구간에 들어가 있는 각 국가들입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니 상무장관 각종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취합해보면 중국 관련해서는 올해 말 이전에 시진핑과 회동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석 얘기, 이건 히토류입니다. 이제 끝내자라고 미국 측의 입장이 드러났죠. 중국의 히토류 수출 재개 가장 큰 양보였다라고 미국은 히토류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중국에게 히토류 갖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을 좀 더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만남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라는 평가를 했네요.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의 만남에 대한 브리핑을 최종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더 나와봐야 되지만 아직까지 나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중국과 관세 90일 유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환율 움직임도 계속 주목해 봐야겠죠. 어제 국내 원화 약세 국면 속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오늘은 어떨지 보시죠. 일단 밤사이는 달러 인덱스가 강하긴 했습니다. 유로화 등이 약세를 기록했고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그 외로 봤을 때는 전 세계 대상으로 무역 합의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유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고요. 한국 정말 딜을 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조건을 갖고 와라고 이분이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제약산업 관련한 정책, 관세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머크 등에서는 제약 관련 관세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 진영의 마지막 8월 1일을 앞두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는 온건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협상이 아니야. 보고 다음은 시황이 아니야. 넣어봤습니다. 단순 시황이 아니라 온 세계의 정치, 경제, 심리 이슈가 다 너무 엮여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 관세 협상 중에 미국과의 중국과 관계가 조금 진전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러시아 이슈와 맞물려서 그로 인해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국제 유가가 4% 가까이 뛰었다. 이것도 에너지단을 자극할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시작이 됐죠. 이번에는 동결이겠지만 9월에는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됐고요. 미국의 고용 데이터 등을 반영했을 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두 가지 이슈 속에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죠. 금리는 하락하고 금 가격은 상승하고 구리도 이제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뛰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고 있죠. 50일 안이 아니라 10일 안에 전쟁을 끝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관세 압박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이슈가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또 EU랑 미국의 협상 과정 속에서 유럽연합이 미국의 에너지를 엄청 사줘야 하죠. 그래서 그 또한 더해지며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더 가파르게 끌어올렸습니다. 거기다 폭염이다 보니까 천연가스 수요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에너지와 천연가스 쪽에 국내에서 트레이딩 나오는 종목들 GSE, 대성에너지
한국에너지,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을 모아서 분위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일단 시장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자리하고 있죠. 법인세 최고 세율 25%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지금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가 국내에서는 연말 수급 센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의 관세 키워드, 일단은 유럽과 일본은 경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협상 결과를 도출할지 모르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봤을 때는 조선 LNG 방산 원전 쪽이고요. 관세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된다라는 기대를 갖고 봤을 때는 자동차 등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정부 측에서는 자동차 관세 목표 12.5%를 두고 협상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힘을 받아서 정말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차와 부품단을 같이 체크할 수가 있겠죠. 아진산업, 모티브링크, 현대공업, SL 등을 넣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SM이 아니고 SL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소부장, 테슬라로 인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이틀 전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관세 협상 협력을 위한 출국 소식,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회장과 통화했다라는 얘기를 또 새벽에 더하기도 했죠. 테일러 공장 스토리가 강화된다면 파운드리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좀 더 체크를 해보고요. 코인베이스가 삼성페이를 지원한다라는 얘기도 삼성전자 관련한 핀테크 등에 영향을 줄 겁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8월 1일 다가오니까 수출 데이터 기대감에 전력, 화장품, 라면, 냉동김밥 하면 풀무원, 우양 이런 쪽이죠. 체크해 보셔야 되고 어제장의 분위기는 이들 또한 좋았는데요. 전력, 단독 뉴스인데요. 수도권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며 1년 새 원전 20기 규모의 전력 신청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전력기기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는 언제든 돌고 도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유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급락이 비만 당뇨에 좀 악재가 될지 어떨지 보셔야 되고요. 또 머크가 실적을 내놨죠. 머크의 실적은 예상보다는 부진해서 머크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머크의 키트루다는 괜찮았어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머크의 키트루다 하면 떠오르는 게 알테오젠이라서 일단 비만 당뇨 알테오젠 이쪽이 제약바이오에 조금 엇갈린 희비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가 업데이트된 게 많아서 현대건설, 음식료, 삼성전기 등에 대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51%나 상향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 플랜트 수주 사이클에 이익의 개선까지 더해지고 있고 원전의 키워드가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8,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한국투자에서는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또 비중 확대 의견을 냈는데요. 음식료 섹터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는데 삼양식품, KTNG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은 영업이익 컨센이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나아질 수 있는 여러 키워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목표가 180만 원, 롯데웰프드 17만 원, KTNG 16만 원을 각각 제시했고요. 또 하나 정말 유니콘처럼 이슈 대비 가지 않는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성공은 삼성전기에 달려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삼성전기 FCBGA 공급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AI4와 AI5에도 이미 FCBGA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전장, 휴머노이드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18만 원을 제시하고 있네요. 현대건설 목표가 잘못됐네요. 지금 9만 5천 원
원을 제시했습니다. 58,000원이 아니라는 점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기까지 보고서 더했고요. 머스크가 삼성전자 회장과 통화했다라는 뉴스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리포트 내용들 참고해 주시죠. 오늘 한국의 협상단들이 다 미국에 도착하고 내일 새벽이면 관련한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FMC 결과도 내일 새벽 저희가 받아들게 되겠죠. 각 기업들의 실적들도 쏟아지니까요. 같이 호흡하시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잡아주시죠. 네, 오늘 또 한 달 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이 최근 들어서 살짝은 조정을 받았었고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을 뺏기면서 주가 자체가 사실은 좀 부진하게 움직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숫자를 보시면 느껴지실 것 같은데 7월 화장품 ETF 상승률을 살펴보시면요. 타이거 화장품 ETF도 4%대의 하락, 그리고 신한솔 화장품 탑3 플러스도 7%대 하락, 하나로 K뷰티도 2%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일장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개별적인 종목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 화장품 업종 자체도 2%대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화장품 섹터가 하반기에 달려줄 수 있을지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화장품 섹터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섹터든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해야 하는 시각,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다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매부터 빨리 맞아보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은 세 가지로 짚히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기대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의 리스크 그리고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관세에 대한 부담감, 3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짚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좋았던 탓에 이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밸류 부담이 있는데 이제 8월 1일에 우리가 관세에 대한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화장품 쪽으로도 어쨌든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악화될 우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관세가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을 미리 우려해서 사재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숫자로 잘 찍혔던 만큼 3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진짜 좋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려감으로 짚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메리츠증권에서도 최근에 잘 갔었던 APR과 달바글로벌 2분기 실적이 조금만 삐끗해도 그리고 2분기가 아니더라도 실적 자체가 살짝만 주춤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PER이 27배, 달바글로벌은 20배인 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높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해 보면서 지금은 조금씩 경계하며 지켜보자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스탠스는 꼭 잘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 먼저 짚어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출까지도 약간의 부담? 이렇게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자체가 나쁩니다. 이거는 아닌데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대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월 평균 증가율이 보통 20%대를 기록하면서 20%대를 기록했던 월이 더 많았었는데요. 다만 7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액을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예전에 비해서 살짝 둔화가 되면서 이제 더디게 흘러가는 거 아닐까? 이러한 우려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밸류 부담 그리고 수출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고려하면서 투자 플랜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수출과 관세에 대한 부담감, 증권가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이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관세 영향에 대해서 증권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업계 관계자라든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담은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K뷰티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제품력도 좋지만 제품력에 비해서 가성비가 두드러졌기 때문인데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이 가성비 메리트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던 건데요. 다만 이 분석가들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K뷰티의 강점은 기초 화장품인데 기초 화장품은 한 번 쓰고 만족할 경우에 이제 필수제로 변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수제의 영역에서 그렇게까지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들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기초 화장품은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더 높기 때문에 K뷰티는 어쨌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타뷰티와 세포라 등 미국 주요 유통업체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K뷰티 주요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YOY로 봤을 때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낸 만큼 앞으로도 미국 시장을 통해서 이 실적은 탄탄할 것이다라는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의 너무 의존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 지역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점을 또 짚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관세 영향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되 너무 큰 우려를 하지는 말고 지켜보자라는 관점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APR, 한국콜마, 코스맥스, 달바 글로벌. 아마 상반기 내내 가장 많이 언급됐던 화장품주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말 고점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점이었던 만큼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이 노래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14%대에 있었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도 34%대, 연초에는 34%대였지만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를 넘기는 외국인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31%대에서 37%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달바글로벌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10%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점은 결국 가격 하방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결론으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화장품 업종 지수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가 조정 시에 주도주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기대해볼 만한 글로벌 이벤트가 한 발 남았는데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현실화된다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발자취가 남기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조금 더 강력화된다면 중국 관광객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을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트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증권은 화장품, 면세점, 엔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보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면세점을 강조했는데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뭐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달바글로벌, APR 이러한 종목들을 거론을 했고요. 면세 관련해서도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거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합의가 이제 스웨덴에서 막바지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한다는 코멘트였고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한알령 해제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에이펙 회담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국제 정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경쟁 사이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관점까지 제시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코스맥스, 면세에서는 롯데쇼핑 이러한 종목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변수도 한 가지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알령 이전과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한알령 이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이죠. 그 전에는 중국의 경쟁 성장률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 7%대였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5%대 초반까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이번에 오픈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변수는 있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실망할 수도 있다는 점 리스크 요인으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관전 포인트 짚어볼 텐데요. 가장 핫했던 인디 브랜드들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도 주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텐데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얼타뷰티라든지 코스트코 타겟의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다만 실리콘2 같은 유통사를 좀 잘 활용해봐야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에 진출했을 때의 결과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AP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메디큐브라든지 좀 단일 브랜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만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브랜드를 좀 탈피해야 한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그것이 개선이 됐을 때 조금 더 탄탄하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짚히고 있습니다. VT까지 살펴볼 텐데 VT는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죠. 다른 화장품주들이 잘 갔을 때 VT는 살짝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어제장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금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는 것일지 가늠을 해봐야겠죠. 수급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진짜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역시나 미국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만큼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마케팅이 지금까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마케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그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매출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찍히지 않는데 마케팅 비용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VT 최근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만큼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블 CNC, 펌텍 코리아 살펴볼 텐데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격언이 있죠. 에이블 CNC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세 매출이 부진했지만 이제는 드디어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것 같다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아마존 채널에서 미샤의 비비크림이 랭크 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디비가 또 미샤 비비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바이럴되면서 에이블 CNC 쪽으로도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최근에 12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에이블 CNC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펌텍 코리아 다울투자증권에서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 81,000원으로 TP를 제시했습니다. K뷰티가 성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플라스틱 그리고 튜브 패키징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지금 펌텍 코리아는 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펌텍 코리아 쪽으로 떨어지는 수혜도 기대해보자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드렸는데요. 인디 브랜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딸려 나오는 조력자들까지 잘 살펴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더 날아오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이분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죠. 함정남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함정남 차장님 별명 참 많죠. 시청자분들이 번개맨 혹은 함차. 오늘은 또
함장로, 장로님. 네. 다양한 별명을 붙여주실 만큼 시청자분들이 애정하는 함정남 사장님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실적도 소화해야 되고 관세도 소화해야 되고 다뤄볼 게 참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고용 데이터도 기다리고 있고 FOMC도 내일이면 결과를 받아들겠죠.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함정남 차장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어제 오전에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대주주 과세 요건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회귀시키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큰 충격파를 맞고 시작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마무리는 잘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은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 사안이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첫 번째 봤었던 기사가 10억 원으로의 정상화라는 기사가 나서 제가 좀 화가 불끈 났었거든요. 정상화가 아니죠. 일단은 전 세계에서 금액 기준으로서 대주주를 매기고 있는 나라가 유례 없이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비정상이냐? 이런 부분과 시총이 300억짜리의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부분은 대주주가 맞죠. 300조짜리 10,000배 차이 나는데 10억을 갖고 있는 것이 동일하게 대주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이고 뭐 업에는 사람으로서 알른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바라보는 것이 현 정부가 바라보는 것이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자본이득과 어떤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시대적 전환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만들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네. 12월에 주식을 판다니까요. 이게 안 팔 것 같은데 판다고요. 그러면은 아니 1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팔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주식이 대주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10월에 주식을 못 산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주주 어떤 장기적 투자를 하면서 그 안에서 배당 이득도 향유하면서 어떤 미래의 비전을 갖고 주식을 투자했었던 자금들이 매년 단타를 쳐야 되는 상황으로 전락을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당을 늘리면서 우리들에게 국민들에게 배당 이득을 주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당을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월 말에 외국인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서 2, 3일 뛰기 단타를 치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배당을 누가 받나요? 외국인이 받게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의결권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사안에서 정면으로 상충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마음은 맞지만 아직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이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거 불편한 이슈예요. 한국 증시만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이슈라서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과 이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저께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잘 지켜냈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는 이 이슈는 좀 시간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간부기 정도의 어떤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보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의 핵심은 이번 주에 오늘 밤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의 실적 발표. 우리나라는 이제 핵심이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관세에 좀 긍정적인 햇빛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일본 수준을 맞출 거라는 것과 이제 핵심으로 불편했던 것이 소고기 연령 제한인데 소고기 연령 제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는 것도 과거 대비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리고 이 카드에 대해서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15%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시장에 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핵심은 자동차가 될 것이고 자동차가 계속 갈 것이냐 그거보다는 반은 일본이 관세 매길 때 반은 이제 반영이 됐고 나머지 반은 이제 우리가 합의된다라고 한다면 그 반 플러스 알파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조금 하락을 했죠. 이제 미국 증시는 핵심은 파월의 입술입니다. 금리는 동결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파월이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네. 네.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파월 연준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번 FOMC의 그래서 결과보다는 파월 연준의 입술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주목해 봐야 되고 관세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좀 기대의 목소리들도 꽤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뉴스에 저희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가 어떻게 나오는지요. 그러면 이제 섹터 이슈들로 조금 더 압축해서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의 터닝 포인트를 테슬라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일단 7%의 급등, 7만 전자로서의 자리 잡음,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되겠죠.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이렇게 쭉 한 번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는 말을 방송에서 한다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될, 정말로 이거는 박수를 쳐줘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게도 박수를 치지만 일론 머스크에게도 박수를 쳐줄 일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사람들이 모르세요. 수주 받았는데 주가 왜 못 가지? 만약에 제가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하루 종일 찾아본 기사가 삼성전자 이나노 파운드리 수율이에요. 수율은 얘기가 없잖아요. 이 뉴스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오늘 정리해서 딱 못을 박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해나가면서 가야 될 때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를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는 내가 너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게 라는 의미의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율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TSMC의 수주를 다 주는 것보다 일정 비율을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배팅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래 반도체를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완전히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팔지는 모르겠고 내가 개발한다 하더라도 TSMC가 더 앞으로 나가서 수주를 못 받아내면 헛된 수고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함 속에서 에너지를 집중했던 것과 수주를 따낸 다음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은 다르죠.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완전히 올인,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 이제부터 밤새야 됩니다. 밤새야 돼요, 이거. 완전히 올인을 해서 테슬라가 원할 수 있는 수율을 뽑아내겠다. 그러면 테슬라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만들어내서 그런 기술력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HBM 수주도 너희들에게 줄게. 이것이 뭐냐? 지금 HBM4 이것이 만약에 수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TSMC에는 오래 기다리거나 가격을 더 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 수준을 맞춰간다. 그리고 충분히 어떤 그것을 능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을 때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는 최우선 고객으로서의 있던 지위를 테슬라는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테슬라는 너의 앞으로의 갈 길에 내가 함께 가줄게. 라는 선택지를 했다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배팅이죠. 그렇죠. 만약에 수율이 나왔다 한다면 어저께도 삼성전자는 갭으로 떠서 더 올라갔을 만한 이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밑거리를 달고 조금 빠질 수도 있었다. 아직 수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도 같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TSMC에다 주문 주면 5년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돈을 더 비싸게 줘야 되는데 지금 가격을 더 후려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일부는 한 다리를 삼성전자에 걸쳐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고민만으로도 아주 미약한 부분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의 길이 열린 것을 일론 머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라는 고민이 아니라 삼성전자로서는 매우 아주 훌륭한 수주를 따냈다. 라고 저는 굉장히 좋은 이거 일론 머스크에게도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안 나왔으면 실제로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다는 점, 강하게 나왔다는 점, 2나노 쪽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낮은 단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금 그 중국에서 저사양 반도체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다 들어가는 것을 용인해 줬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비굴하긴 하지만 제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타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조금 비굴하고 억울하긴 하지만 이것이 삼성전자 주가에
또 하나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줄 이슈다. 하지만 저사양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먹어갔다는 걸로 성장 밸류를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이것을 보면 이것이 주가에 대한 하방을 깔아갈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충분하다라는 점. 여기에 플러스 이제부터는 HBM까지 따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수주, 테슬라 수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이제는 양쪽 날개 이상의 의미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엔비디아 퀄텀과 또 그 얘기로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이 엔비디아 4는 정말로 삼성전자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기업들이 수주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승부수와 모든 것들이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퀄텀과 근데 시장의 뉴스를 보면은 조금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물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는 걸 물으시는데 그 답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작년도 연말 기준 테일러 공장 완공률이 99.6%입니다. 지금 이제 가동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기대를 뭐 파운드리 진영이든 저희가 가져본다면 가동이라는 키워드에서는 결국 삼성전자 외의 종목으로 봤을 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소재를 네네. 앞단에 세워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좀 변화가 왔죠. 이제는 파운드리 얘기가 나왔고 이것이 전부 다 미국에서 생산 공장에서 텔러 공장에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저는 겁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서는 좀 무난한 걸 하고 하이엔드급 핵심 HBM4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내 생산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테슬라도 머리가 좋죠. 전략을 잘 짜가지고 네. 혹시 모르니 거기서 만들어라.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는 텔러 공장과 관련된 일단 핵심은 파운드리니까 여기에 핵심은 파운드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전에 파운드리가 나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서 무슨 핑계를 댔었냐면 에이직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만으로도 깔아둘만 하다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AD 테크놀로지나 가온 칩스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코아시아가 내가 원래 삼성밸류야 딱 오랜만에 등장하면서 코아시아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 자리를 가온 칩스가 차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딱 하는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과 에이징랜드도 이제 디자인 하우스지만 SK향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탄력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네. 이제 테일러 공장과 관련된 삼성 파운드리가 나갔다. 이쪽에 대한 투자가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은 종목군들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동진세미캠 맞아요. 포토스트리지 감가계과 관련돼서 선도 기업이죠. 여기에 앞으로 기대감이 뭐냐면 4나노 이하 공정에서 핵심 소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충분히 이제 함께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솔브랜도 맞죠. CMP 공정용 슬러리 독점 공급입니다. 삼성에다가 오호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국 테일러 공장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안 볼 수가 없는 기업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FST입니다. 국내 유일의 EUV의 펠리클 제조업체인데요. 이게 이제 포토마스크 미세먼지 제조업체다. 국내에서 첫 상용화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미국의 테일러 주 공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둬낼 네. 수 있는 기대감. 뭐 원익 IPS는 다들 아시지만 이제 2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ALD 장비에 대한 기대감 이쪽에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 어제 그래서 유난히 좀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는 소부장 대비해서는 강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하나비전인데 한미 반도체가 너무 온도차가 심해서 이게 종목이 이 정도 올라갔으면 한미 반도체도 3%는 올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오해를 전제로 한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미 혹시 삼성과 감정 해소가 안 돼서 이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네. 듣는 것은 한미도 결국 삼성과 손 잡아야 되고 삼성도 한미랑 손 잡아야 될 거야라고 하는데 주가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에 대해서 계속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이것에 하나비전, 가미반도체도 둘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느 기업의 좀 쏠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쨌든 투심에서 좀 자유로운 것은 하나비전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어쨌든 CCTV 하잖아. AI CCTV요. 네,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비중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같이 보던 상황에서 하나비전이 압도적 우위로 주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두 종목을 그때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가 좀 유의해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비전에 하나비전이.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와 테슬라 이 소식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발췌해서 종목들의 변화를 감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살펴주셨어요. 디자인하우스 내에서도 우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소재단에서도 우위에 있는 것, 장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위에 있는 것을 추려내는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채운 거고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방산주 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산 스토리 쉬었다가 또 갔다가 쉬었다가 또 갔다가 하고 있어요. 어제 하나에어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물론 하나 시스템의 실적은 좀 아쉬웠지만요. 방산의 스토리도 뭐 K2 계약이 곧 나올 거다 폴란드랑 뭐 이런 기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호재가 안 꺾이는 상황입니다. 꺾일 때까지는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방산주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6월 말이었나요? 나토 정상회담에 있었을 때 단기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었죠. 그 이후에 꿋꿋이 지켜내고 있고 실적으로도 증명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의 국방비가 GDP 대비해서 다 올려놨다라는 점. 그 국방비를 집행해야 될 때 한국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IT 제조업의 최강국이라는 것이 맞물리면서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방산의 무기들이 굉장히 강력한 수준이라는 것,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도 증명해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도 손잡아야 된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죠. 이제 기다릴 주도주가 꺾일 때까지는 꺾인 게 아니다. 제가 시장이 한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시점이 언제냐면 9월에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면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한다면 그 전후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방산이 기다릴 수 있는 뉴스가 뭐가 있냐면 9월에 한국과 나토 방산 협의체 출범이 될 전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만한 호재가 또 지금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방산 국방비를 늘려놨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네. 이거는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알토젠으로 삼봉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함부로 꼭지 논란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로템 이제 지금 루마니아 얘기까지 나오면서 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쉴 만큼 쉬었다. 이제 다시 움직여 볼까라는 캔들이 등장을 했고요. 한국 항공우주가 계속 후발주자였는데 어제 주가 흐름을 보니 이제는 나도 날개를 좀 달고 이제는 이륙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가 위치에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 풍산이란 종목 빠져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저런 종목을 냉큼 사면 물리는 게 뭐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할 매수가 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런 세 종목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방위산업 쪽 체크해 주셨습니다. 방산 얘기하니까 러우 생각이 문득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10일 안에 이제 전쟁 그만둬라라고 압박을 한 상황입니다. 그것과 함께 EU에서 에너지를 사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유가가 뛰었고요. 지금 밤사이 유가 상승에 반응하면서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10% 이상 급등하고 있어요. 당연 이쪽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이겠죠. 천연가스 종목들도 올라가는데 이 에너지에 대해서 살짝 코멘트 해주세요. 감사한 합의도 잘 안 되고 있고 좀 삐거덕거리고 있죠. 트럼프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은 유럽도 지금
굉장히 이거 속상해하잖아요. 뭔 난리냐 이게 지금 나는 못한다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실효성은 뒤로 한 채 실질적으로 되는 건 뒤로 한 채 지금 보여주기식 결과물이 필요해서 일본과 협상도 찍찍 긋고 이렇게 바꿔서 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산유국들도 그렇게 다 호의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나면 트럼프는 다른 쪽으로 관심 이동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까지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한알령 관련한 기대, 중국 소비주 뭐 이런 쪽을 할까요? 아니면 함정남 차장님의 포인트를 할까요? 포인트 할게요. 왜냐하면 화장품과 관련돼서 제 앞 시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대북주들이 좀 올렸어요. 이제 시장이 조금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이렇게 좀 분위기가 한번 잡혀지면 좀 사실 지수는 멀쩡했지만 중소형주들이 조금 쉴 만큼 쉬었었거든요. 좀 다시 테마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안에 기저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리스크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시장의 화두가 되는 이슈들을 계속 이제 어떤 정치적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과 지금 3개월 유예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과는 다른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15%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는 본 게임이 남아 있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과는 아예 다른 게임을 할 텐데 일단은 유예가 맞죠. 중국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 전제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서 푸틴을 약간은 이제 이렇게 중국과 조금 끊어놓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전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푸틴은 중국과 계속 경제적으로 손을 잡고 가야 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 단계는 이걸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세상의 시선을 확 잡기에는 북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딱 요 타이밍 되니까 뭐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도 우리 미국과 관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이제 발언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북미 그다음에 남북 대화에 대해서 언제든지 모든 것을 가능을 놓고 뭐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제한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이 끝났으니 이제는 다른 키워드가 필요하다. 이 다른 키워드의 나중에 종착지 핵심은 중국을 압박하는 건데 그 안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된 관련된 종목들은 눈여겨볼 타이밍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남북 경협 등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비만 당뇨 쪽의 하락과 또 머크의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는데 그 가운데 키트루다 쪽은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앞서 알테오젠 체크를 했었는데 알테오젠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노보노의 급락과 이 머크의 키트루다 매출 상승에 따라 요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 바이오 코멘트 바이오는 약간 바이오 섹터라기보다 약간 종목이었잖아요. 개별, 그래서 네. 시청 상해주들이 갔다가 지금 다시 좀 종목별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서 그리고 바이오는 늘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 기준에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유전자 치료제 중지됐던 거 다시 재개해줬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반응하는지도 눈여겨볼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스토리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의 시각들 전달받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